한국의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면 반찬이 거의 무제한으로 나오고 전부 맛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정말 작은 것 하나라도 값을 지불해야 한다. 이 영상은 인터넷에서 해외 네티즌들이 일본에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한국의 것들, 외국인들이 한국과 일본에서 느낄 수 있는 차이점들 등의 일부 내용입니다. 나는 동양학을 전공해서 일본의 게이오 대학에서도 유학을 했고 한국의 서울대학교에서도 공부를 했어. 한국의 대중교통이 일본보다 훨씬 저렴해. 도쿄에 있을 때는 출근할 때 보통 매일 5,000원 이상이었지만 한국에서는 2,500원 정도면 해결되었어. 음식도 한국이 더 싸고 양도 많아. 그리고 일본은 공간의 효율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모든 것이 작아. 거주하는 방뿐만 아니라 각종 카페, 식당, 빨래방 등등 모두 좁아서 불편해. 그래서 밥 먹을 때는 옆 사람과 거의 어깨를 맞대고 먹는 것 같아. 일본 사람들은 예의 바른 것으로 유명하지만 특정 상황에 특정 사람들에게만 그런 것 같아. 왜냐하면 언제는 한번 친구랑 같이 서점에 갔었는데 한국인을 욕하는 서적들만 모아놓은 코너가 있었고 그곳의 책 중 하나는 한국인으로 태어나지 않아서 다행이다 라는 제목이었어. 그것을 혐한이라고 하는데 서점 내 분류에서 혐한의 코너가 있다는 것은 정말 충격이었어. 이건 마치 독일인이 유대인 혐오를 하는 것과 같지 않나? 그리고 일본의 서점에는 제국주의를 찬양하는 책을 찾기도 쉬워. 일본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기회는 많았다 라든지 일본이 세계 지도에서 지워지지 않는 방법이라든지. 일본에서 오래 지낼수록 일본인들의 에티켓은 어릴 때부터 학습되어 온 것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어. 상점에 오는 손님들을 반기고 떠날 때는 배웅을 하고 열차가 늦었을 때는 사과하고. 그런데 이러한 에티켓이 공손함과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실내에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하지 않고 흡연을 해대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 흡연구역과 비흡연구역이 정해져 있는 것도 있지만 전혀 공간의 분리가 안 돼 있어서 담배 연기를 그대로 다 맡아야 하지. 그리고 중국인들과 동남아시아인들을 업신여기는 경향이 많아. 그래서 나는 항상 일본인들은 좋은 에티켓을 갖고 있지만 공손하지는 않다고 말해. 사실 그들은 그저 갈등을 피하는 전문가일 뿐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항상 본인의 감정을 숨기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부정직하다고 느껴. 반면 대외적으로 예의 바르다고 평가되는 일본인들과 다르게 한국인들은 간혹 무례하다고 비춰지기도 해. 하지만 이것은 사실과 달라. 일본인에 비해서 공공장소에서 조금 더 시끄럽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훨씬 더 직접적이고 진실되게 표현하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무례하다고 느끼게 만들 수 있어. 특히 이름을 묻기도 전에 나이를 물어서 호칭이나 존대 여부를 정하려는 것이 무례해 보일 수도 있지.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그 나라의 언어 특성인 것이고 솔직한 성격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정직하다고 말할 수 있어. 결국 서로 간에 오해가 발생할 일이 거의 없다는 거야. 그래서 상대방에게 호감을 갖고 있다면 그들은 호감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들과 친해지는 것은 굉장히 편해. 그들이 상대방을 비호감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또한 표현을 하기 때문에 훨씬 마음이 편해. 일본처럼 회색 분위기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 일본에는 혼내와 다테마에라는 것이 있어. 혼내는 진심을 의미하고 다테마에는 그것을 감추기 위해 내세우는 것을 의미해. 그래서 일본 친구들은 가끔씩 얘가 나를 정말 친구로 생각하나? 지금 말하는 게 진심인가? 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만들어. 그래서 깊은 관계를 갖기가 힘들지. 이러한 지킬과 하이드 같은 이중성은 한국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들어. 그리고 한국에서는 군대를 다녀와야 비로소 어른이 됐다고 말해. 그것 때문인지 한국의 남자들은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하지만 일본에서 운동하는 남자를 찾는 것은 힘들어. 초식남이라고 하여 굉장히 연약해 보이는 남자들이 많고 그들이 몸보다 큰 셔츠와 바지를 입고 다니는 모습을 보기 쉽지. 나는 도쿄에 사는 일본인이야. 서울에 몇 번 갔었는데 복잡한 거리에서 혼자서 몇 시간 동안 돌아다녔는데 나에게 찝쩍대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 일본에서는 거리에 나가면 항상 난파, 헌팅을 하는 남자들이 있어. 술을 마시거나 차를 마시거나 저녁을 먹자고 하고 이후엔 대부분 호텔에 가자고 요구하지. 처음부터 대놓고 호텔에 가자고 요구하는 남자도 많다고. 물론 난파를 하는 사람들 중 몇 명은 진지한 사람도 있지만 그저 취미인 사람도 있어. 내가 시부야에서 살 때 코인 빨래방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어. 새벽 1시였는데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매력적인 남자가 나를 쳐다보면서 걸어왔고 아주 정중하게 물어보더라고. 4만엔 줄 테니까 같이 호텔 갈래요? 나는 거절했어. 그리고 그는 돌아가나 싶더니 나에게 다시 와서 그러면 5만엔은 어때요? 라고 물었어. 당연히 거절했지.
일본에서 걷고 있는 사람에게는 길을 물어봐서는 안 돼. 그건 굉장히 중요한 매너라고 해. 물론 그냥 서 있는 사람에게는 물어봐도 돼. 하지만 한국에서는 모두 괜찮아. 자신이 바쁜 상황만 아니라면 친절하게 설명해줘. 영어에 익숙하지 않더라도 최대한 영어로 말해주려고 노력하고 본인이 영어로 설명하기 어려울 때에는 직접 그 장소까지 데려다주는 경우도 많아. 지금까지 퍼플투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한국 캐미오를 해양오염이라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납포한 이란은 면담 거부, 논의 거부, 약 올리기 등으로 벌써 3주째 한국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는데요. 뜬금없이 인도네시아가 이란의 유조선을 역으로 납포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한국과 이란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유조선 납포 삼각관계, 과연 우연일까요? 첨예한 국가들 간의 이해득실에 따라 벌어지는 작전들의 일부이고 이것은 한국의 보복일 수도 있다는 외신의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전부터 여러 차례 외국 선박을 납포해 긴장을 고조시킨 바 있습니다. 2019년 7월 4일 지브롤터 해상에서 영국이 이란 유조선 그레이스 1호를 납포합니다. 영국에서 발표한 납포 이유, 당시 EU의 제재를 받고 있는 시리아에 이란 유조선이 몰래 원유를 가져다 주었다. 그로부터 보름 후인 7월 19일 이번에는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영국 유조선 스테나 임페르어를 납포합니다. 이란이 발표한 납포 이유, 영국 유조선이 선박 자동 식별 장치도 끈 상태로 이란 어선을 들이받고 도주했다. 하지만 이란의 영국에 대한 보복이라는 것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었겠지요. 그리고 이란은 납포한 영국 유조선을 65일 만에 석방했는데 물론 영국이 지브롤터에 억류했던 이란 유조선을 풀어주기로 한 조건으로 이뤄진 거래였습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영국을 역관광시켰다고 볼 수 있는 이 결과는 혁명수비대의 멋들어진 성과로 선전되며 이란 국민들에게 지금은 우리가 제재를 받고 있지만 외세에 승리할 수 있다는 사건으로 각인되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에 나와 있는 것 같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그 동네 선조들의 가르침을 그대로 실행한 사례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때문에 이란이 이번에 한국 선박을 납포하고 억류한 것은 영국과의 유조선 억류 공방에서 통쾌하게 승리했던 기억을 되살린 것이라고도 보여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꼭 이란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이달 24일 이란 국적 유조선 호스오와 파나마 국적 유조선은 인도네시아 해상에서 선박 자동 식별 장치를 끄고 이동하던 중에 인도네시아 해경에 납포되었고 선원 61명도 구금된 채로 조사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경제 제재로 원유 수출이 막혀버리자 배의 위치 등을 식별할 수 있는 자동 식별 장치를 끄고 공해상에서 상대방의 배에 원유를 옮겨 싣는 방식으로 거래를 암암리에 해오고 있었는데 인도네시아 해경은 이번에는 파나마 국적이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국 회사의 소유인 유조선에 기름을 넘기다가 적발된 것이고 기름을 옮기는 과정에서 원유도 유출되어 해상 오염 혐의도 추가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또 웃기는 것은 불과 20여일 전에 해상 오염을 시켰다며 한국 유조선을 납포하면서도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않고 있던 이란은 이제 자국 유조선이 인도네시아에 납포되자 어떤 이유로 납포된 건지 구체적이고 투명한 정보를 달라고 화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대목에서 야, 우연하게도 이란이 한국 유조선을 납포한 후에 자기들 배도 인도네시아에 납포되었네 라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앞에서 얘기한 이란과 영국의 유조선 납포 보복전을 생각해 본다면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냄새가 난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사건이 만약 사전에 계획된 작전이었다면 아마 한국,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등 다양한 반이란 국가들 간의 합의와 공조가 있었을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심증이나 구체적 단서가 있다고 해도 납포된 선원들에 대한 억류가 진행 중이어서 사건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기 때문에 각국의 언론들에서도 이른바 엠바고를 지켜야 하는 성격의 사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국내 언론들에서는 이 사건이 한국 캐미오 석방 협상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정도로만 언급되고 있는데 그런 것과는 별 상관이 없어 보이는 러시아 계열의 텔레비전 채널인 RT 독일에서는 사건의 전곡을 찌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이란 혁명수비대가 한국 선박을 납포하고 선원들을 억류하고 있는 것을 비난해오기도 했고
이번 인도네시아의 이란 선박 나포는 한국 정부의 요청에 의해 인도네시아가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추측할 여지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영국과 이란의 유조선 나포 공방 사례도 들면서 나포에는 나포로 맞대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을 이란이 스스로 증명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렇다면 인도네시아는 왜 이란 유조선 나포에 적극적이었을까요? 먼저 납포된 한국 캐미오에는 한국 선원 5명 뿐만 아니라 미얀마 선원 11명, 베트남 선원 2명과 함께 인도네시아인 선원 2명도 함께 탑승했다가 구금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인도네시아에 대해 좋지 않은 국민 감정의 분위기도 일부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만, 또한 결정적인 이유는 인도네시아와 한국은 협조해야 할 관계이고, 특히 인도네시아 입장에서 한국은 꼭 필요한 나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는 KF-X 개발 사업비의 20%인 1조 7천억을 투자하고 자국 공군이 운용할 IF-X를 직접 생산한다는 계획이었으나 현재까지 계속 분담금을 체납하고 KF-X에서 손을 떼고 프랑스 전투기인 라파를 구매할 것이라는 말까지 계속 나오면서 한국에서는 인리가 조만간 한국의 뒤통수를 칠 것이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자 최근 한 언론에서는 국방장관과 방위사업청장이 인리 분담금 미납 문제를 협의했고 1조 5천억 원의 분담금을 정부와 개발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일정 비율로 나눠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는 곧 인도네시아가 약속도 안 지키고 진행에 방해가 되니 아예 인도네시아를 배제해버리고 KF-X 사업을 한국이 독자 추진한다 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한국에서는 약속도 안 지키고 한국의 국책 사업에 계속 방해만 되는 인도네시아를 빼버리는 것은 속 시원하다 라는 의견들이 지배적이었는데요. 인도네시아가 해온 짓을 생각하면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방위사업청은 즉각 부인하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KF-X 사업에 계속 참여한다는 의지를 지속 표명했고 양국은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불참시 정부와 체계 개발 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인도네시아 분담금 1조 7천여억 원을 공동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라며 인도네시아와 분담금 협의가 완료되면 국민에게 알려드릴 계획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이렇게 속을 썩이는 이유는 첫 번째로 인도네시아 국방장관과 조코위 대통령 측의 권력 다툼으로 인해 한국의 KF-X와 대우조선의 잠수함 사업에까지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한데, 정말 성질 같아서는 그냥 인도네시아를 빼고 가는 게 좋을 것도 같지만 이번 인도네시아 배제설은 국방부와 방사청에서 인도네시아의 엄포성으로 슬쩍 흘린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일부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한국 입장에서 인도네시아를 쉽게 버리고 가지 못하는 이유는 기체의 대당 가격 하락과 수출 포트폴리오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항상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어왔던 대한민국의 저력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만, 첫 번째로 만든 전투기인데다가 실전 경험도 없고 아직 검증도 안 된 전투기를 쉽게 구매해줄 국가는 별로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인도네시아를 빼버릴 시에는 KF-X는 진짜 우리만 사용하는 전투기가 되어버리고 대당 도입 비용과 유지비도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배치3와 KF-X 추가 도입 사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인도네시아가 답답하고 짜증이 나도 어떻게든 멱살을 잡고서라도 끌고 가는 것이 나은 대안인 것이죠. 인도네시아가 짜증나게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진짜 돈이 없어서 라고도 합니다. 사업 계속 참여의 조건으로 한국에 50억 달러, 약 5조 5천억 원 규모의 처관을 요청한다는 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인리 측 분담금 1조 7천억에 대당 800억에 48대를 도입하는 비용 약 4조를 더하면 인도네시아의 차관 요구액 50억 달러와 얼추 비슷하게 되니 인도네시아는 사실상 한 푼도 없이 KF-X 사업에 뛰어들겠다는 걸로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과거 우리나라도 그랬고 개도국들의 무기 도입이나 국가기관 시설 건설은 대부분 차관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인도네시아가 이렇게 처관을 요구한다면 사업 추진 의지는 있는데 진짜 돈도 없고 해서 세부 조건을 더 유리하게 조율하고 싶어하는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KF-X와 잠수함까지 저지른 일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인도네시아는 믿지 못할 나라라는 인식도 생기고 있습니다만, 한국의 신남방 정책의 핵심은 14억 인구의 인도와 아세안에서는 인도네시아인 것은 사실이기도 합니다. KF-X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경제적 협조 관계와 정치 외교적 관계도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넌 나가! 라고 쉽게 정리해버릴 수도 없다는 것이죠. 일례로 세계 최대 니켈 생산국인 인도네시아에는 한국의 LG화학 등이 참여해 전기차와 배터리를 생산하는
프로젝트를 함께 계획하고 있으며 현대자동차는 아세안 지역에서 최초로 전기차 생산 허브를 구축하여 일본 자동차의 50년 아성을 깨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진행 중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한국수자원공사 컨소시엄이 인도네시아의 수도인 자카르타와 인근 지역의 광역 상수도망 조성 사업을 수주했는데 한국의 광역 상수도 체계를 그대로 인도네시아로 가져다 놓는 사업입니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수도를 자바섬 자카르타에서 보르네오섬 동칼리만탄으로 옮기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10년 단위의 수십조 이상의 대규모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한국의 세종시를 수도 이전 모델로 제시한 바 있으며 양국은 기술협력 MOU를 체결하기도 했죠. 이렇게 인도네시아는 한국이 진출해야 할 개척지로 볼 수도 있지만 인도네시아 입장에서 보자면 한국의 첨단 기술과 투자가 꼭 필요하고 반드시 협력해야 할 나라인 것이죠. 때문에 인도네시아가 이란 유조선을 납포한 것은 한국을 대신해서 보복한 것이 아니냐, 한국과 무언가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 새로 출범하는 미국 바이든 정부와도 모종의 협의가 있었다는 추측도 나오는데 인도네시아의 이란에 대한 유조선 납포 역관광으로 이란의 미국에 대한 협상력은 상당히 약화될 수밖에 없게 되어버렸고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수하르토 전 대통령의 집권기에 인도네시아는 독립하겠다는 동티모르에 특수부대를 투입하여 고문, 암살, 학살 등을 저지른 것이 드러나 국제사회에서 큰 비난과 제재를 받아왔습니다. 미국은 또한 그 만행의 중심에 있던 인니의 특수부대인 코파수스와 미군의 접촉이나 협조도 일절 중단해버렸었는데 올해 들어 다시 합동훈련을 실시하며 관계를 정상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랬던 인도네시아도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사용하겠다는 것이고 자칭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깡패짓은 인니의 영해도 자기 땅이라고 하고 있기도 하니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도 미국과의 관계 개선은 더 필요한 일일 것입니다. 한국 선박을 납포해서 한국과 미국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던 이란, 그 이란의 유조선을 한국을 대신해서 복수해주는 것처럼 똑같이 납포해버린 인도네시아, 이런저런 정황 등을 살펴봤을 때 결코 우연은 아니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